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뭐 미국이 하이마스에다 GPS 유도 로켓 넣어서 뭐 80km 이상 가고 이제 미국도 150km 이상 가는 거 만들고 뭐 200km 가는 거 만든다. 이 다연장 로켓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천무 선택은 우리가 여기서 금액을 볼 것이냐? 아니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천무 얘기인데요. 그냥 이게 오늘 천무 얘기는 좀 수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지난해 연말이었죠. 2025년 12월 22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수출을 에스토니아와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계약 규모는 4,400억밖에 안 돼. 4,400억도 많은 돈인데 원래 우리가 보통 몇 조 단위 막 이러니까 방산 수출하면 그래서 좀 약간 적게 보이는데 이거는 뭐 4,400억 정도니까 천무 발사대 6개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80km, 160km, 290km 이거 사정거리예요. 요 정도의 유도탄을 공급하는 이런 계약이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꽤 상징적인 이런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천무를 어디에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이 어떻게 무기 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즉 한화가 유럽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럽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선택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샤르 엑스파일에서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에스토니아에 천무 수출한 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 나토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역량을 통해 개발 중인 딥 스트라이크라는 이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였습니다. 이 딥 스트라이크의 첫 수출에 해당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없이 말 그대로 독자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사거리 160km급 유도 로켓의 첫 수출 사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무가 팔린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요. 이게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출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게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전 정도예요. 인구 수준이 우리나라 대전 정도예요. 그렇게 부자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28,000달러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부자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큰 돈을 쓴 거예요, 에스토니아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스토니아가 큰 돈을 썼냐?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료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 끝난다는 작년 봄부터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야 내가 되면 2주 안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 다음 타켓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이 에스토니아가 관할하고 있는 수바우키 회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바우키 회랑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 2차 세계대전이 소련의 승리로 끝났죠. 현 러시아 소련의 승리로 끝났는데 러시아는 과거 독일의 동프로이센에 해당하는 칼리닝그라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련은 당시에 이 칼리닝그라드뿐만이 아니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즉 발투 3국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소련은 이게 얘네들은 영원히 우리 소련 연방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991년에 냉전이 붕괴되면서 이 발트 3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토니아가 중요한 이 수바우키 회랑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영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이에 발트 3국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누가 에스토니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이 이후에 유럽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이 난다면 바로 이곳이 전쟁이 날 스팟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바우키 회랑은요 나토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또 나와 그 양반이 또 나오죠. 미국의 트럼프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크게 동요를 해버립니다. 왜냐?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뭐 전쟁 중재 협상하는데 굉장히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평화 조약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이 보기에 왜 저래? 같은 나토 국가인데 왜 러시아의 조건을 훨씬 더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트럼프 집권 시절이 아니라 바이든 집권 시절이나 아니면 오바마 집권 시절에 만약 누군가가 국제 정치학 논문을 써요. 논문 제목이 뭐냐? 미국이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수 있다. 이런 놈을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런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야, 저 이상한 애 아니니? 아마 학교에서 매장당했을 거예요. 매장당했을 텐데 지금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트럼프가 뭐야? 그린란드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린란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덴마크는 지금 지금 현재 덴마크는 어떻게 해요? 잠재적으로는 가장 덴마크의 큰 주적이 누구예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토는 전혀 트럼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도입했고, 이 앞서 누가 도입했습니까? 폴란드가 288대나 되는 천무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나 폴란드나 처음에는 미국제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를 원했죠. 근데 두 가지 이유로 막혔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미국의 생산 능력이 받쳐주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5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초창기에 유럽 국가들이 하이마스를 대량 주문했어요. 대량 주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이마스가 유럽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미국과 대량 주문했느냐? 나토잖아. 같은 나토니까 이 나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탄약 같은 거는 호환이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마스를 대량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정부 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유럽한테 너네 독자적으로 방어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듯이 트럼프는 유럽의 안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너네 알아서 해. 너네 분담금 더 올려서 너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유 때문에 폴란드가 탄약 호환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신속하게 확보가 가능한 우리 천무를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본 에스토니아도 천무를 선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작년이죠. 작년 2025년 12월 29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 및 현지 최대 민간 방산 기업 WB 일렉트로닉스와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 로켓 이걸 공급하는 현지 생산 계획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폴란드 현지에서 전용 그 생산 공장에서 그 유도 로켓을 생산한다. 여러분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닌 유럽 내 생산 및 공급망 편입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화가 유럽 내에서 거점에서 한화의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5조 6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화가 EU 방산 시장 안쪽의 생산 거점에 먼저 깃발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유럽의 조달 규칙이 강화될수록 이 효과는 톡톡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폴란드가 우리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유럽 허브의 중심이 된 거예요. 즉 앞으로 폴란드는 나토의 재무장에 있어서 나토의 신속한 재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고 이 안에 누가 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폴란드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하면서 여기에 핵심 부품은 누가 공급해요? 우리가 공급하는 거야. 우리가 공급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들어가서 우리 방산기업이 여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로 이루어지는 이 천무 계약권은요,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유럽 방산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이제 도입한 거는 하나가 개발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 차대 6개하고 거기에 소용되는 이제 로켓 시스템 또 전부 다 들여온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에스토니아는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같은 나토 국가인 독일 KNDS사에서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유로펄스라는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이거 독일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나토 국가니까 이거 선정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이거 선정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일의 독자 생산품이 아니에요. 이게 이 펄스 시스템이라는 게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이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독일이 들여와서 이거를 KNDS 독일 회사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차량이 있어요. 차량. 여기에다 이 펄스 시스템을 결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독자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일이 만든 이 유로펄스가 독일뿐만 아니라 이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 이제는 이 독일이 만든 유로펄스 시스템이 유럽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한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어디 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거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하마스만 팬 게 아니고 뭐야? 팔레스타인 자체를 완전 두들겨 팼죠. 가자 지구 작살내놓고. 그리고 헤즈볼라 팬답시고 레바논도 두들겨 패고 이란도 갖다 두들겨 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너무나 무자비합인 공격을 본 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이스라엘한테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이 유로펄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취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미국이 미워도 미국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천무가 기본적 시스템 우리가 예전에 들여왔던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을 대체하고자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탄약 시스템이 사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형 M26 계열의 다연장 로켓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마스에는 뭐가 쓰이냐면 M30하고 M31이라는 유도 로켓탄이 쓰여요. 이게 GPS 기반인데 또 하나 여기다 이제 에이타캠스도 쓰잖아요. 이게 사실 사이즈는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격 통제 시스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조금만 협조해주면 이거 사격 통제 시스템은 통합까지도 아니고 일부 개량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무를 만약에 유럽 국가가 선택한다? 대규모 인트그레이션 이거 필요 없이 조금만 바꾸면 바로 미국제 탄약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탄약 카트리지 교환하는 것도 거의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현실적인 문제, 생산도 안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미국과 연결군을 유지하려면 일단 사이즈가 똑같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써야겠다. 그래서 폴란드하고 에스토니아가 우리 거 쓴 거예요. 왜? 이거는 협의에 따라서는 조금만 개량하면 바로 미국제 로켓 시스템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연장 시스템이란 건 발사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사대 하드웨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간 로켓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이마스 안에 들어가는 그 로켓 시스템 6발인데 이게 단추 누르면 이게 10초 안에 6발 다 날아가요. 그럼 10초 안에 6발 다 날아갔을 때 이 로켓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깔끔하게 100만 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는 장비예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뭐 미국이 하이마스에다 GPS 유도 로켓 넣어서 뭐 80km 이상 가고 이제 미국도 150km 이상 가는 거 만들고 뭐 200km 가는 거 만든다. 이렇게 미국이 이제 뭐 연장 버전 나오고 지금 미국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다연장 로켓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낫습니다. 하나가 훨씬 잘 만들어요. 특히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이것도 유도예요. GPS 유도로 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 되는 게 사거리 80km급의 CGR-080 유도 로켓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거리 2배짜리 사거리 160km급의 CTM-MR 단거리 유도 로켓.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사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있죠. 미국이 200km짜리 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90km 더 가. 우리는 사거리 290km급의 CTM-290이라는 유도 로켓 시스템, 미사일 수출 전용 요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 내부에서는 딥 스트라이크라고 불러요. 딥 스트라이크, 깊숙이 때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이 세 가지 유도 미사일을 개발했느냐? 바로 미국 탄약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운영 중인 이 80km 나가는 거 기본형 이 안에 GPS 이 유닛이 뭐가 있냐면은 미국 한일사가 개발한 HG1700이라는 이 부품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켓 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일일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왜? 안에 중요한 핵심 부품 미국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수량까지 전부 다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일일이 미국한테. 그래서 하나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개발을 했죠. 요거 대체할 수 있는 국산형 HAIM 1500 관성 유닛을 개발해 버렸어요. 완전히 기술적으로 독립해버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GPS 기반의 유도 무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가 GPS 제밍하는 장비를 대량으로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제 그 GPS 기반 유도 무기의 명중률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칼리버 유도 폭탄이나 뭐 이런 거죠. 하이마스도 심지어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미국제 GPS 유도 무기는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GPS는 일반 상용 GPS 코드가 있고 군용 GPS 코드가 있어요. 이 군용 GPS 코드는 제밍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미군은 자기네 GPS-M이라고 해서 GPS 군용 코드를 쓰면 돼요.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나토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토 국가한테 이 GPS-M 코드를 주면 됩니다.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S-M 코드를 안 줘요, 미국이. 그러니까 일반 상용 GPS를 하니까 러시아군이 GPS 제밍하니까 이게 지금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되냐면 항제밍 필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KT-SSM 전술 탄도 미사일은 이 항제밍 GPS 항법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닛 부품이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럼 뭐야? 이걸 어디에다 넣어야 돼? 이걸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GPS 제밍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GPS 제밍 기술은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이 북한하고 중국한테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어마어마한 지금 GPS 제밍 그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 GPS 유도 기반의 모든 무기, 이 천무 로켓뿐만 아니라 JDAM이나 KGB도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제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피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GPS-M 밀리터리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일일이 또 코드 받아야 되고 번거롭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이 제밍을 필터링 해주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밍 필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가 원래 KTSS 쓴 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하고 연결했냐? 영국의 BAE 시스템즈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IGAS라는 항제밍 GPS 항법 장치를 팔아요. 그러니까 GPS 필터를 그러니까 항제밍 필터를 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해서 수출용 무기에 탑재합니다. 영국은 미국같이 뭐 일일이 이런 거 없어요. 야, 써! 죽게 써! 많이 사가기만 해. 이러거든.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아마 항제밍 필터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 이미 KT-SSM에 쓰는 걸 우리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소용하는 이제 기술이 소용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형 이제 유로로켓 사거리 160km짜리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CTM-MI라고 하는 건데 원래 227mm인 이 표준 이 로켓의 직경을 280mm로 늘린 거예요. 이게 북한의 300mm 방사포에 대응해서 개발됐는데 이게 북한은 600mm짜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KT-SSM 사거리 300km 이상 KT-SSM2를 이제 개발하면서 요게 이제 CTM-290이 된 거고 사거리 160km짜리면 CTM-MR 요걸 이제 우리가 하나가 이제 독자 개발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60km라는 게 그렇다면 왜 160km일까? 이게 러시아군의 교범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교범은 지금
북한도 기본 교범으로 하고 있고 이거에 강한 참고를 받은 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러시아군의 교범이 뭐냐면은 최전선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냐? 러시아군은 대부분의 탄약고와 지휘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전선 인근에서 써서 이 지휘부와 탄약고를 타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거리가 얼마? 160km로 설정된 거예요. 또 하나, 이 사거리 160km는 에스토니아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에스토니아가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해, 그럼 에스토니아도 반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에스토니아로부터 14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 러시아의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토니아가 CTM-MR, 사거리 160km의 CTM-MR에 있다. 그럼 뭐예요?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야, 만약에 우리가 에스토니아 수바우키 회랑 뺏으려고 했다가는 얘네가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뭐? CTM-MR, 한국제 CTM-MR을 날릴 수 있겠네.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에스토니아에 팔면서 많은 시스템을 개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천무 로켓포드 이게 들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와, 움직이는 거. 좀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원래 유압식이었어요. 근데 이 유압식은요, 사실 동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얼다가 너무 이제 추웠다가 또 여름 돼서 확 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기계에 유격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기름이 새요. 그 다음에 이 기름 유출이 됐을 때 이게 적한데 피격받으면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꿨냐? 전기 모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모터식으로 바꾸면 고장 확률이 확 떨어지면서 정비 유지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화재 위험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이 발사대 기술이 있어요. 발사대가 예전에는 같은 종류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 넣어도 두 종류 이상 못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종류만 막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바꿔서 되면 두세 종류의 로켓탄을 동시에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작전이 유연해지죠. 그렇죠?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포대에서 80km 떨어지는 적의 최전선에 있는 목표물 160km 떨어져 있는 적의 뭐 지휘부, 야전 지휘부나 아니면 그 탄약고, 그 다음에 290m 떨어져 있는 적의 핵심 지휘부 타격, 이 세 가지를 한 대가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요거 몇 대만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한 나라가 무기 시스템을 선택할 때는 무엇이 있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즉, 그 나라의 고민을 무기 시스템으로 극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들여온 것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전쟁의 억지력도 국방력이에요. 즉, 러시아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전쟁 억지력으로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 천무 시스템을 들여온 겁니다. 누굴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K방산의 이미지는 강력한 공격력을 하는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합니다. 물론 그 속 내용은 공격력일지라도 우리 K방산의 이미지는 전쟁 억지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함부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한 것, 즉 우리가 이러이러한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러이러한 무기를 우리가 갖춰 놓았으니 러시아 너네가 쉽게 도발하지 못할 거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거기에 걸맞는 성능을 갖춰야 돼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에스토니아한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 우리 방산기업이 제공해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폴란드하고 에스토니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파장이 조금 있을 겁니다. 노르웨이는 우리 K2는 도입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노르웨이가 지금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우리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 K9 하나 거잖아. 그러니까 야 저거 써보니까 좋다. 저거 좋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다 좋더라. 그래서 지금 저기 노르웨이가 우리 천무한테 굉장히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로펄스를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유로펄스를 포기했던 나라 중에 어디 있어요? 스페인 있었죠. 스페인도 지금 보니까 우리 천무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도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지금 유로펄스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다. 두 번째, 미국제 하이마스는 지금 주문하면 5, 6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뭡니까? 주문한 지 9개월 만에 배송되는 우리나라 천무 시스템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 틈새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천무 선택은 우리가 여기서 금액을 볼 것이냐? 아니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의 무기체계 시스템 선택의 선택지를 지금 우리나라 방산회사가 바꾸고 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폴란드에서의 현지 생산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폴란드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이익이 많아요. 우리가 훨씬 이익이 많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유럽의 방산물자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서 방산물자를 만든다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요 뭐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이미지는 훨씬 좋아집니다. 현지에서 생산했을 때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뭐가 헷갈리냐면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이 하나 유럽 회사인가? 우리 유럽 내에 있는 EU 회사인가 봐. 이렇게 착각해요. 10년만 지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서적으로 융화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유럽의 전쟁 억지력과 재무장을 우리 방산기업이 도맡아 할 날도 멀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시아의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